LA타임즈가 미주 한인들의 역이민 증가 추세를 조명했습니다. 미주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역이민하지만 한국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5년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려 24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노숙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시가 재정 능력을 초과하는 공무원 임금 인상과 인프라 관리 소홀 등으로 재정 위기에 빠졌다고 LA타임즈가 지적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거 모두에 돌입합니다. 제37대 한인회장 선거 의정관과 선거 규정 개정안을 인준하고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것입니다. 한인회장 선거는 12월 7일에 실시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체이스뱅크에 무장강도가 침입해 최대 2만 5천 달러 현금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남가주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 후보들이 막판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은 트럼프의 가스라이팅에 지쳤다며 이제는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번에는 단독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3분기 가입자 수가 전 세계에서 507만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올림픽 스노우보드 선수가 대규모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까지 불렸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협력 관계가 경색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경영 위기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주요 자회사 알테라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투자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무기 공급과 해외 병력 배치를 크게 늘린 미국이 태평양에서의 새로운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무기고와 준비 태세를 면밀히 점검 중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고 이미 일부가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다저스가 뉴욕 매츠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에서 10대2로 대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차전에서 승리하면 월드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클리블랜드가 뉴욕 양키스를 연장 10회 극적인 끝내기 홈런을 터뜨리면서 2패 뒤 첫 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4차전을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9.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준 오늘 맑은 날씨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노숙자 문제 좀 해결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2022년 12월 캐런베스 시장이 비상사태를 선언했었죠. 그리고 노숙자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보면은 지난 5년 동안 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240억 달러나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데 노숙자 문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비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느냐? 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2021-22 회계연도에 가주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72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노숙자 1인당 거의 4만 2천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지출에는 주거와 임대 지원, 신체와 정신건강 아웃리치, 사례관리 그리고 모텔과 기타 유형의 임시 주거시설 구입을 위한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노숙자들에게 배정된 거액의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가주 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는 노숙자 지출을 제대로 설명하고 결과를 추적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은 2022년 12월 취임 첫날 노숙 문제를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시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2년 12월 이후 2만 1000명 이상이 실내로 이주했으며 5,000명 이상이 영구주택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 전체의 노숙자 프로그램이나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노숙자 예산이 제대로 결과를 내고 있는지
제대로 추적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LA 시의원은 안타깝게도 LA 시민들은 연방이나 주정부, 카운티, 시정부 수준에 이르기까지 노숙자 문제에 대해 세금을 4배나 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24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노숙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수는 약 18만 1000명으로 10년 전보다 6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오는 11월 5일 대선과 총선거에 이어서 남가주 지역을 대표하는 미셸 박스틸, 영킴 연방하원의 2명과 데이브 같은 연방하원 후보들이 여론조사와 후원금 모금 등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이 같은 여세를 몰기 위한 막판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공화당 하원선거위원회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연방하원 45지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한인 미셸 박스틸 의원이 상대인 이 데릭 트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3명의 한인 후보들은 막판까지 모금에도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우편 투표가 본격화되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인 후보들의 막판 선거 캠페인 활동 역시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과 전화, 홍보물 배포, 각종 행사 참여 등으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셸 박스틸 의원은 오는 21일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의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선거 전 막판 캠페인 활동을 알리고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한인 언론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LA 한인회 측이 올해 선거를 치릅니다. 제37대 한인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37대 한인회장 선거의 정관과 선거 규정 개정안을 인준하고 이번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하면서 제37대 한인회장 선거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한인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이 되면 12월 7일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회 측이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37대 한인회장 선거의 정관과 선거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인준했습니다. 이번에 인준된 해당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한인회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탁금을 기존의 10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줄인 점입니다. 이외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회장 선거 일정,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 일정, 한인회장 선거 등록 방법 등 일정들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제37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도 완료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한인회 이사 측에서는 임동문 이사, 진최 이사, 최순환 이사 등 3명이 선정되었고 외부 단체에서는 김용호 남가주 한인요식협회 회장, 김준배 광복회 서남부지 회장, 샘신 남가주 교협 수석 부회장, 진달래 앤더슨 몽고 YMCA 사무국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은 제37대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 배부일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이며 그리고 후보자 등록은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준비하셔서 그 기간은 약 2주 동안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23일 날 서류를 픽업하시고 2주간의 준비 기간을 드린 후에 11월 7일 날 등록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그날 서류 제출을 하는 등록 날로 잡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복수면 한인들의 투표로 차기 회장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아마 이제 선관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선관위가 공식 기자회견이라든가 브리핑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권자 등록은 뭐 온라인 방식으로 받게 되고 또 한인회 선관위 사무실에서 받게도 되고 아마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주경에 선관위에서 공식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한인회장 선거는 LA 카운티 내 18세 이상의 한인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편 투표, 현장 투표를 통해 이번 한인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편 투표 그리고 현장 투표를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요.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매번 이제 광고라든가 언론사를 통해서 알려드릴 적에 한인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7대 한인회장 선거는 올해 12월 7일에 치러지며 만일 이 후보가 한 명이면 자동으로 해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으로 차기 한인회장으로 당선됩니다.
한편 현재 회장인 제임스 한 회장은 올해 말까지가 임기이며 이미 재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새로 뽑힌 한인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LA경찰국 LAPD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LAPD에 대한 지원율은 2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실제 채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LA시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LAPD 관계자는 2022년과 비교해 지원서 접수는 53%, 선발 프로그램 참여가 150%, 면접 건수가 40% 증가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채용은 8% 감소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LAPD 경관의 총 숫자는 8,795명으로 9,000명대였던 지난해보다 더 감소한 것입니다. 경관 수는 2020년도만 해도 9,900명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인력난이 지속되자 LA시는 경찰의 임금 인상과 혜택 확대를 단행하기도 했고 따라서 지원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채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바로 지원자는 많지만 적격 지원자가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채용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한 것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용 절차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존 리 제12지구 시의원과 팀 메고스커 15지구 시의원이 발의하고 밥 블루벤필드 3지구 시의원이 공식으로 지지한 관련 법안이 LA 시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다음 주 금요일인 25일입니다. 미리 달력에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25일 2024년 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LA 총영사관과 한국지식재산보호권 북미 IP센터가 공동 주최하며 장소는 JW 메리엇 호텔 LA 라이브 골드 볼륨이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분야 IP 전략과 신시장 전략 진출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은 과거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는 개발도상국에서만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되던 때도 있었다면서 미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해야 하는 필수적인 문제가 되는 만큼 참가자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응 방안과 전략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LA타임즈가 미주 한인들의 역이민 증가 추세를 조명했습니다. 은퇴 후 복수 국적을 취득한 미주 한인 시니어층은 물론이고 미주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의 역이민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동화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도 보도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미주 한인들의 역이민 사례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9,379명의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았는데 이 숫자는 10년 전인 2013년에 3,709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특히 지난해 기록적으로 높은 수의 해외 한국인들의 한국 국적 회복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 가운데 미주 한인의 국적 회복 사례는 4,203건으로 전체 국적 회복 사례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역이민하는 한인들은 미주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고국이 그리워서 혹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는 미주 교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또 다른 정체성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성장에 독립하고 본인도 은퇴에 시간이 많아지면서 미국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공허한 마음이 커져 한국으로 역이민을 결심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 운전이 힘들어지면 고립감이 심해지는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편이 잘 돼 있어 편리하고 실리적인 면에서는 건강보험이 은퇴 후 역이민을 결정하는 주 이유로 꼽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비싸고 한번 닥터를 만나기 위해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저렴하고 금방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주에서 태어나 성장한 젊은 한인 2세들은 정체성 문제로 한국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주에서 소수계로 살면서 겪는 인종차별, 그리고 이방인처럼 때로 느껴지면서 정체성 문제로 고민해온 한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가서 일치감을 느끼고 싶어서 한국행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주 교포라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도 완전한 한국인으로 쳐주지 않는 정서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주 교포들을 한국이 못 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다 지금 한국에 잘 살게 되면서 그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 모국으로 돌아온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여기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역이민한 한인 시니어층의 경우 국민 의료보험 혜택 때문에 한국으로 역이민했다고 보는 한국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행을 택한 젊은 2세 코리안 아메리칸의 고민은 더 무겁습니다. 최근 한국이 저출산 문제로 위기감을 느끼면서 해외 젊은이들을 한국으로 유치해서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살도록 장려하는 분위기 등으로 미주 젊은이들의 한국 역이민도 늘었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한 이중잣대로 한국 사회에 동화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 동화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충분히 한국적이지 않다는 시선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미주 출신 백인에 대한 잣대와 미주 한인 2세들에 대한 한국민들의 잣대는 다른데 가령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찾을 때는 백인 교사를 선호하지 코리안 아메리칸 교사는 덜 미국적이라는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올림픽 스노우보드 선수가 대규모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연방검찰은 19일 202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캐나다 대표로 출전한 라이언 웨딩과 공범 15명이 콜롬비아에서 멕시코를 거쳐 캐나다로 코케인을 밀수하는 대규모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LA를 운송허브로 사용했습니다. 라이언 웨딩은 매년 16톤의 코카인을 캐나다로 밀수하는 범죄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최대 규모의 코케인 공급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만 해도 1,800kg의 코카인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간 약 60톤의 코케인을 유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수사관들에 따르면 코케인을 실은 화물은 콜롬비아에서 멕시코로 운송된 뒤 로스앤젤레스의 은신처로 옮겨졌고 이후 캐나다 온타리오주로 밀수됐습니다. 현재 멕시코에 거주하는 라이언 웨딩은 도주 중이며 다른 공범들은 구금된 상태로 앞으로 몇 주일 안에 LA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웨딩과 공범 앤드류 클라크는 마약 절도와 마약빚과 관련된 살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1톤 이상의 코케인, 현금 25만 5천여 달러 그리고 32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17일은 어제 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체이스뱅크에서 무장강도가 침입해 창구 앞에 총을 발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7일 낮 12시를 조금 지나 오렌지 카운티 푸틸 렌치에 있는 체이스뱅크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용의자는 은행 창구에 접근해 은행 직원 방향으로 총을 발사했고 총알은 다행히 직원의 발 근처에 떨어졌으며 용의자는 경찰에 도착하기 전 도주했습니다. 어제 사건으로 은행 근처에 있는 푸틸 렌치 초등학교가 한때 봉쇄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도 사건으로 인해 은행은 최대 2만 5천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 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보다 맑고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벨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이나 높아져서 급격한 기온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 발효돼 있고 특히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오늘부터 토요일인 내일 오후 6시까지 산불경보까지 발효돼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가는 가운데 토요일인 내일을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기온을 약간 웃도는 포근한 가을 날씨는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다음 주 중까지도 남가주에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54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79도, 50도, 해안 지역은 72도, 5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역시 전국에 가을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7도, 낮 최고 기온은 67도로 예상됩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인은 그의 가스라이팅에 지쳤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에서 가진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발생일 2021년 1월 6일을 사랑의 날이라고 부른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이제 페이지를 넘길 때가 됐다며 자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미래를 지향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중산층 지원책을 재차 밝히고 대기업들의 바가지 가격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억만장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려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시나르가 이스라엘군의 손에 사망하면서 미국 정부에서는 살얼음 판이던 중동 정세에 변화의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을 19일 남겨놓고 중동 갈등이 또 한 번의 분기점을 맞으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위스콘신 방문 도중 시나르 사망과 관련해 가자 지구에서 마침내 전쟁을 끝낼 기회가 왔다면서 이스라엘이 안전해지고 인질은 석방되고 가자 지구에서의 고통이 끝나고 팔레스타인 주민이 존엄성, 안전, 자유, 자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마스와 전쟁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일관해 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평화해법의 중요성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싣는 입장으로 전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노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아랍계 유권자 비중이 높은 미시건과 같은 일부 경합주에서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민주당 내부에서 커져가는 상황이라면서 중동 정세가 진전된다면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중동계 이탈표의 부담을 그만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일론 머스크 CEO가 지원 단독 유세에 나섰습니다. 펜실베니아 소도시 폴섬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 오른 일론 머스크는 이번 선거는 미국뿐 아니라 서구 문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며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니아 버틀러 유세에서도 찬조 연설을 했지만 단독 유세는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머스크는 계속해서 지원 유세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오랜만에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어제 뉴욕에서 열린 가톨릭 자선기금 모금 행사인 R. 스미스 연례 만찬에 남편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것입니다. 백악관 시절부터 운둔의 퍼스트 레이드로 불려온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선 일정에 들어선 이후에도 대부분 행사에 동행하지 않은 채 두문불출해왔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행사 참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MBC 방송 측은 멜라니아 여사가 행사 참석을 결심한 것은 오랜 전통이기 때문이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여사의 공개활동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이 카톨릭계의 R. 스미스 연례 만찬에는 1960년대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두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 같은 관례를 깨고 막판 경합주 유세에 집중한 상황입니다. 대신 해리스 부통령은 녹화 인사할 말로 참석을 대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이 아마존이 스트리밍 플랫폼 프라임 비디오가 뉴스 생방송 분야에 진출합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대선일인 11월 5일 오후 5시부터 브라이언 윌리엄스와 함께하는 선거의 밤 방송을 스트리밍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임 비디오가 화이트 체리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제작하는 이 프로그램은 선거 당일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를 전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송사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포맷입니다. MBC 저녁 뉴스를 하다가 2021년 떠난 베테랑 앵커 브라이언 윌리엄스가 이번 프라임 비디오의 선거 방송을 맡게 됩니다. 스타벅스가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리면서도 할인과 프로모션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브라이언 니콜 신임 CEO는 스타벅스 카페 운영을 개선하고 프리미엄 커피 판매에 더 집중하면서 시즌별 음료를 홍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같은 식음료 프랜차이즈들이 가격 인상에 지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할인에 더 의존해왔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외식을 줄이면서 프랜차이즈들은 할인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적으로 할인과 프로모션을 꺼려온 스타벅스 역시 고객이 감소한 데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부터 앱을 통한 프로모션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미국 내 매장에서 지난 1년간 제공해왔던 프로모션과 할인 행사를 점차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올해 처음부터 이어졌던 1+1이나 50% 할인 행사를 축소시켰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추가 적립 포인트를 제공하고 토요일에는 여러 음료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할인 프로모션도 중단됐습니다. 대신에 올 연말 시즌에는 광범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으며 시즌별 음료를 광고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객들은 가격을 올리는 데는 주저하지 않으면서 정작 프로모션이나 할인은 줄이고 있어서 예전처럼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24, S24 울트라가 컨슈머 리포터의 스마트폰 평가에서 아이폰 프로 맥스와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터가 애플 아이폰 16 프로 맥스 출시 이후 15일에 발표한 스마트폰 랭킹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는 총 87점,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도 같은 점수를 받아 공동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지난달 18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고 점진적인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가 0.2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노동시장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6일 모기지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지난 1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30년 모기지 금리는 6.32%로 전주 오보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모기지 신청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17% 줄었습니다. 챗 GPT 아버지 샘 올트먼이 개발한 가상화폐 월드코인의 개인 인증 방식이 여권으로 확대됩니다. 또 월드코인의 자체 블록체인이 구축되고 정식 명칭은 월드로 리브랜딩됩니다. 월드코인 개발사 툴스 포 휴머니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전 세계 첫 공식 행사 A New World를 열고 이런 내용의 리브랜딩 및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브라는 기기로 개인 홍채를 수집해 데이터로 만들어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실제 사람이 확인되면 월드 아이디가 생성되며 일정량의 코인이 주어집니다. 이 아이디로 가상자산 지갑인 월드 앱을 만들어 월드 코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월드 코인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싱가포르 거래소 비스켓 등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 흐름에 어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61.35포인트가 뛴 43,239.05로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의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6.53포인트가 상승해서 18,373.61을 기록했습니다.
장중한 때 사상 최고를 찍었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포인트가 내린 5,841.47에 장을 마쳤습니다. 9월 소매 판매 증가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 호실적 등의 훈풍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해서 타깃이 없는 광범위한 관세는 미국 가정의 물가를 올리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외교협회가 진행하는 대담에 참석하기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우방이나 경쟁국 모두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장 가까운 동맹국조차 거래 파트너로 보고 미국을 분리해야 한다고 한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혼자서 한다면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대와 같이 미국의 경제 및 안보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급망 붕괴, 기후변화 및 글로벌 팬데믹 대비 중국의 과잉 생산 등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문제 역시 우리가 과거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중국과 관련해 무역과 투자는 미국 회사 및 노동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으며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공평한 경쟁의 장에 기반한 건강한 경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상향하는 등 통상법 301조에 따른 대중국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략적이고 목표를 특정한 조치라고 평가한 뒤 유럽연합과 신흥시장 국가들도 이런 유사한 조치를 취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저성장과 높은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 미래가 어두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저성장과 많은 부채라는 지독스러운 조합으로 앞으로 미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성장률이 오르면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떨어졌지만 공공부채가 높은 수준이라고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부채 증가로 정부 세수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낮은 성장률로 인해서 부채를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 확산 대응 과정에서 부채를 크게 늘렸고 아직 지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지출 통제와 증세를 꺼리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전통적으로 재정에 대해 보수적이던 정당도 차입을 통한 지출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 정부가 경제적인 충격 가능성에 대응해서 부채를 줄이고 재정적 완충 장치를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격은 분명히 올 것이며 예상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고 이미 일부는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한 걸 포착했다며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500명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블라디보스톡으로 1차 이동했고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국정원은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해군함대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칼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장은 그들은 11월 1일에 준비될 것이며 선발대 2,600명이 쿠르스크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은 시베리아 가짜 신분증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러시아와 군사적인 직접 충돌을 우려해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때 파장이 일었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다. 그러나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거리를 두다가 한국 정부의 발표에 심각성을 체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터 사무총장이 한국 등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언급한 만큼 조만간 나토 차원의 공식 입장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서방의 대응책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군사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북한과 러시아에 집단적이고 신속히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식량 공급 사정이 나빠지면서 수개월 내 최악의 식량 위기를 겪는 인구가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가자 지구는 지난달부터 이스라엘군의 대피령 발령이 빈발하고 곳곳에 공습이 잇따르면서 구호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식량 위기의 심각도에 따라 3단계 이상을 급성 식량 위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4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이집트 현지에서 테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미 국무부는 관광객들에게 이집트 여행에 유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5일 이집트 여행과 관련해 레벨 3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에 대해서 4단계의 여행 공고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가장 낮은 1단계인 일반적 사전주의부터 2단계인 강화된 주의, 3단계 여행 재고가 있고 가장 높은 4단계가 바로 여행 금지입니다. 국무부는 권고문에서 이집트 내에서 테러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대사관은 미국 이집트 이중 국적자가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면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이집트 법률은 이중 국적자를 이집트 시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뉴욕 매치의 마운드를 초토화시켰죠. 10대2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주자가 없으면 잘 못 친다 라고 했던 오따니는 선두 타자로 나와서 홈런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10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LA 다저스는 오늘 오후 2시 8분입니다. 2시 8분 뉴욕 매치와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을 갔는데 오늘 다저스가 승리하면 월드 시리즈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다저스는 오늘 플레어티를 선발로 그리고 뉴욕 매치는 피터슨을 선발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는 뉴욕 매치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즈의 경기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Any way at all here. Swung on, hit high, hit deep to left. There she goes. A walk-off home run. David Fry lights up the Cleveland. 어제 클리블랜드는 뉴욕 양키즈와의 경기에서 역전, 동점, 연장 가서 연장 10회 이 데이비드 프라이의 끝내기 2점 홈런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1승 2패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